시즌 첫 4위권 팀과의 경기, 아르네 슬롯의 시험대라는 말이 많았던 첼시와의 매치는 리버풀의 2대1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마레스카와 슬롯 두 감독의 대결로 큰 관심을 받았던 만큼 경기 내용 또한 치열하게 진행되어 흥미진진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오늘 경기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는지 간단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적인 운영, A매치가 끝나고 난 직후 열리는 경기는 언제나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미권 선수들이 많은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일정까지 감안했을 때 체력관리 특히 신경을 써야겠죠. 이는 곧바로 라인업에서 드러났습니다. 남미 선수들 3명 모두 벤치 스타트. 슬롯의 인터뷰를 들어보시면 코너 브래들리는 경기에 포함될 수 없었고 트렌트는 복귀 후 며칠 동안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놀드가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메갈리스터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수단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 다가올 라이프치, 아스날 원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라인업을 택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각포, 조타, 살라 3명의 포워드 구성, 미드필더는 존스, 그라벤베르, 소보슬라이, 디아스 대신 각포, 메갈리스터 대신 존스, 누네스, 조타는 서로 경기 스타일에 따라 선발이 바뀌고 있죠. 솔직히 경기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디아스를 스타팅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었지만 디아스마저도 벤치에 두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내용으로 넘어가보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체급이 더 높은 팀, 강자의 입장에서 승리를 이끄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실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도록 대결 구도를 단순하게 가져간다. 해당 내용을 리버풀, 첼시 두 팀 간의 전력 구도로 풀어보자면 리버풀이 첼시보다 우위라 말할 수 있는 파트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가져오면서 최대한 변수를 주지 않는다면 승리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에서 실력적으로 첼시를 압도할 수 있는 파트가 무엇일까? 수비라 함은 넓은 범위에서 전방에서의 압박 구조에서부터 시작해 경기장 중앙에서의 미드블록, 내려앉는 로우블록, 세트피스 수비, 세밀한 파트까지 간다면 선수 개개인의 경합 능력까지 리그 7경기 2실점, 기대 실점 5.1 모두 리그 1위에 해당하며 클린시트 5회로 당연히 리그 1위, 공중볼 경합 63.8%, 2위와 약 10%의 차이로 압도적인 1위, 첼시의 공중볼 경합 승률은 45.3%, 리그 16위. 두 팀 간의 압도적인 차이를 언급할 수 있는 영역은 수비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그라운드 경합 수치에서 리버풀이 상위권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득점이 발생하는 기점을 보시면 볼 탈취에 이은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따라서 리버풀이 첼시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공격보다도 기본적으로 수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첼시를 상대해야 했을까? 첼시는 빠른 전개, 역습 상황에서의 득점이 많은 팀이다. 빅6로 언급되는 팀들의 빠른 공격, 역습을 통한 공격 지표를 보시죠. 이는 리버풀과의 경기를 마친 8경기를 토대로 나온 기록으로 첼시의 빠른 공격 전개로 인한 득점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대 득점 3.24, 실제 4득점, 슈팅도 11회, 토트넘보다 기대 득점 값이 높습니다. 리버풀, 아스톤빌라, 맨시티 이러한 팀들은 굉장히 낮죠. 마레스카의 게임 모델 자체가 트랜지션과 강한 압박을 토대로 상대를 짓누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훌륭하게 중원에서 프리맨을 만들어내며 이를 마두에케, 산초, 잭슨에게 전달해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수치죠. 로우 빌드업에서의 훌륭한 볼 전개, 공격적인 볼 전진, 훌륭한 마무리. 아르네 슬롯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평상시보다 압박 강도를 낮췄습니다. 리버풀은 기본적으로 4-2-4 수비 포메이션을 가져가며 미드필더 소보슬라이가 포워드와 같은 라인에 위치합니다. 이는 상대의 6번 미드필더로 향하는 1차 패스를 차단하기 위함이며 최대한 중앙에서의 볼 흐름이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게끔 유도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마레스카는 3박스3로 불리는 3-2-5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지금과 같이 라이트백 제임스가 우측 스토퍼로 쿠쿠렐라가 빠져 더블 피봇 구성은 2명의 미드필더 카이세도와 라비아가 맡게 됩니다. 레프트백으로 출전한 귀스토는 10번 포지션에 위치하여 상대의 마크맨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공격 옵션을 수행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마레스카는 센터백의 빌드업 능력을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롱볼을 통한 전개를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언제나 최선의 선택은 카이세도, 라비아,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에게 1차 패스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해당 공간으로 패스가 투입되기만 하면 잭슨, 파머, 귀스토 3명의 공격 자원이 순간적인 움직임을 통해 3대2 싸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존스, 그라벤베르 2명의 자원이 미드필더에게 붙느라 잭슨, 파머, 귀스토 세 선수가 프리맨으로 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이 자주 연출될 수도 있죠. 4명의 중앙 자원이 라비아, 카이세도에게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를 탈취하게 되면 리버풀에게 기회가 되지만 되려 탈취하지 못한다면 최후방에선 4대4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적인 공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면서 경기를 본다면 현 구조에서의 디테일은 귀스토의 포지셔닝입니다. 마레스카는 빌드업 과정에서 귀스토의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보여주며 리버풀이 센터백을 향해 압박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포메이션을 통해 얘기해보면 호리는 풀백 자리까지 벌려있고 귀스토는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높은 위치에서 8번, 10번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버풀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골키퍼 센터백을 향해 압박을 하게 되면 라비아, 카이세도로 향하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어 쉽게 볼 전진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죽어라 첼시는 압박하길 기다리고 리버풀은 첼시의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압박 강도를 훨씬 낮추며 4-2-4 포메이션에서의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시즌 평균 PPDA 압박 수치는 9.49, 상대가 수비 진영에서 평균 9.49회의 패스를 했다는 의미로 낮을수록 압박 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첼시와의 경기 PPDA는 12.8, 첼시의 PPDA는 15.94로 훨씬 더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버풀의 압박 강도가 더 높다고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안필드에서의 경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압박 강도는 평상시보다도 낮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무리한 압박에서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PPDA로 구체적인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 보다 자세히 시간대에 따른 압박 강도로 보시죠. 이 또한 낮은 숫자일수록 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리버풀은 경기 내내 압박 강도 자체가 높진 않았습니다. 높은 지점에서 볼을 빼앗기 위해 무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럼 왜 압박 강도를 높게 가져가지 않았을까? 로우 블록에 대한 자신감. 사실 이 파트는 개인마다 생각차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첼시가 경기 통제권을 가진 채 능동적으로 리버풀을 괴롭힌 경기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제 입장에서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리버풀은 통제권을 내주면서 첼시의 트랜지션 상황을 억제했다. 결국 빠른 공격 전개를 내주게 되는 상황은 공간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는 압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리버풀이 평상시보다 수비 라인을 내리고 압박 강도를 조절한다면 첼시는 지공 상황에서의 효율을 토대로 득점을 해야겠죠. 따라서 얼마나 실리적인 축구를 선택했냐 하면 안필드에서 점유율을 내주면서 경기를 했습니다. 43대 57 점유율 차이가 발생했으며 패스 성공에서도 325회 대 472회, 성공률도 79대 88, 모든 세부 공격 지표에서 첼시가 높은 경기였습니다. 경기 통제권, 점유율, 패스, 전체 슈팅. 그런데 놀랍게도 기대 득점 값은 1.63 대 0.93. 또 다른 사이트에서 나온 것으로 비교해보면 리버풀은 2.23, 첼시 1.34. 페널티킥이 주는 기대 득점 값이 포함되어 더 높게 느껴지겠지만 위협적인 득점 찬스가 더 많은 팀은 리버풀입니다. 이는 얼마나 실리적인 축구를 통해 리버풀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는 수치겠죠. 감독 코치의 의도는 직접적인 인터뷰가 아니라면 알 수 없다 보니 첼시와의 경기가 의도적인 통제권을 내준 경기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난 리그 7경기 평균 60%의 볼 점유율을 토대로 경기 운영을 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안필드에서 보여준 43%의 볼 점유율은 분명히 의도성이 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로 경기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는 가져왔지만 마레스카를 상대로 경기 통제권을 완전히 내주며 향후 강팀들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약간의 걱정도 발생할 수 있었던 경기력이었습니다. 이래서 경기 분석은 감독 코치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면 해석하기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에 의하면 아르네 슬롯이 페이노르트에서부터 보여준 방식을 감안했을 때 의도적으로 상대방에 맞춰 경기 계획을 조정했다고 보는 편입니다. 향후 라이프치, 아스날 원정까지 고려했을 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며 치고받는 경기 양상을 만드는 것보단 최대한 템포를 조절하며 내려앉는 운영을 한 게 아닌가. 추갈못의 시선은 그러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윌리겐 슬롯입니다. 결국 마레스카도 리버풀의 공격 패턴을 분석했기 때문에 그라벤베르를 기점으로 볼 전진이 이뤄지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르네 슬롯은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쇼패스, 중앙을 통한 세밀한 축구가 아닌 다이렉트성 플레이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이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던 리버풀의 경합 능력, 두 번째로 귀스토 대 살라, 피지컬적인 우위, 세 번째로 불안정한 공중볼 처리의 첼시 수비진, 이 또한 수비적인 역량을 얘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롱볼을 통한 세컨볼 획득, 즉 리커버리에 집중하여 최대한 빠르게 공격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경기 장면으로 보시면 첼시가 좋은 압박을 통해 리버풀을 측면으로 밀어넣고 코나테가 롱볼로 처리합니다. 이는 클리어링의 목적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살라를 향한 반복적인 롱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었죠. 이 공이 흐르고 코릴 대 조타 매치업으로 이어집니다. 코릴은 조타가 돌지 못하게 압박하며 볼만 건드리죠. 여기서 커티스 존스의 볼 리커버리가 발생합니다. 좌우로 벌려있는 윙어 살라와 각포, 조타는 센터백을 통제하고 존스는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죠. 4대4 구도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살라에게 볼 전달, 측면에서 박스로 볼을 이끌고 가며 존스는 박스 침투, 그 과정에서 볼이 굴절되며 코릴의 미스로 인해 페널티킥이 만들어집니다. 선제골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이죠. 경합, 볼 획득, 마무리,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추가골이 될 뻔한 장면도 보시면 산체스의 롱킥이 중앙에서 끊깁니다. 소보슬라이의 헤더 클리어링, 다시 커티스 존스가 이를 획득합니다. 이를 누네스와 2대1로 주고받고 파이널 서드 진입, 살라 위치에서는 다시 2대1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살라의 발이 조금 더 앞에 위치하여 오프사이드가 되었지만 리버풀은 이와 같이 롱볼, 경합, 리커버리, 공격 마무리,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첼시를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록으로도 바로 알 수 있죠. 409회의 총 패스 중 무려 61회의 롱패스를 시도했습니다. 리버풀의 시즌 평균으로 본다면 평균
63회 패스, 66회의 롱패스 시도. 하지만 첼시전은 409회의 패스, 61회의 롱패스 시도. 롱패스의 비율이 얼마나 높았으며 다이렉트 공격을 통해 효율을 올리고 싶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후반전은 첼시에게 경기 통제권을 완전히 내주게 되어 경합에서부터 거의 모든 부분이 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체 경기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기록은 미드 서드에서의 리커버리입니다. 19대 14. 사실 경합 하나하나만 두고 본다면 수치적으로 두 팀이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어 완전히 기록만 두고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를 승리로 이끈 특정 기록을 얘기하자면 중원에서의 리커버리가 주요했지 않나 싶습니다. 놀랍게도 앞전에 설명했던 공중볼 경합 승률과는 다르게 첼시가 더 많은 승리를 기록한 경기였거든요. 하지만 이 또한 수치적인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공중볼 경합에 들어가는 상황도 있고 헤더로 클리어링, 패스하는 경우엔 경합 자체에 들어가지 않아서 수치적으로 보는 것과 경기 내용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마레스카의 첼시는 안필드에서 정말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슬롯이 통제권을 내주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경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지금과 같이 안필드에서 더 높은 점유율, 더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르네 슬롯은 공격 기회를 상대에게 내주더라도 다이렉트 플레이를 통한 효율에 집중하며 세컨볼, 경합, 수비, 마치 위르겐 클롭 수비 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 실리적인 선택을 통해 승점 3점을 가져가는 슬롯의 방식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으며, 향후 토너먼트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 아스날, 맨시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하려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안녕!